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에 역량을 모을 방침입니다. 정부가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상업용 드론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 직원 없이 고객 스스로 물건을 고르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년 IPO 시장에는 대기업 계열사뿐 아니라 테슬라 상장 1호 기업 등 독특한 기업들의 IPO가 예정돼 있어 올해보다 더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에 나선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정위가 하도급 갑질 손보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에 역량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속거래 개선 방안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전속거래를 완화하는 그런 어떤 대책들을 담았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전속거래 강용 행위를 법 차원에서 금지를 하고 그에 필요한 하위 규정들을 촘촘하게 만들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속거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장기 계약을 미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납품 단가를 후려치거나 긴밀한 협력이란 이유로 기술 탈취까지 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중소기업계 수건과제로 꼽히던 하도급 업체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은 생산규모, 거래량 등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어 대기업과 실질적인 경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하거나 또는 소상공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거래 조건을 합리화하기 위한 공동행위를 저희 공정거래법상의 담합 규제에서 제외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협동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자생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공사기간 연장으로 원도급 금액이 늘어나면 하도급 금액 증액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아가면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보복행위 시 피해액의 3배를 물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피해액 범위와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기술을 빼앗긴 하도급 업체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원청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부가 아직 초기 단계인 상업용 드론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적용한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형 개인 비행체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프랑스의 한 발명가가 개발한 개인용 드론입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26만 명 이상 본 이 영상엔 출퇴근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달리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처럼 일부에서 개인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지만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 기반 수직 이착륙 비행체들이 조금씩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좀 더 완벽해져서 신뢰성이 많이 올라가야 되고요. 이런 비행체들을 운영하기 위한 법제도가 국제적으로 마련돼야 되는데 향후 한 10년 정도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우선 사업용 드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 안전한 운영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오늘 제3차 회의를 열고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과 스마트 공항 종합계획 등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사업용 드론 시장 성장을 위해 공공 분야에 향후 5년간 3,700대가량의 수요를 발굴해 드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적용한 자동 관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인공지능 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드론이 원격이나 자율비행이 가능해지도록 한다는 보관입니다. 정부는 미래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퇴근용 드론으로 기대되는 미래형 개인 비행체 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공항 운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공항 종합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국내선 탑승 시 지문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생체인식 기반의 탑승 수속 자동화를 김포 제주공항에서 시행합니다. 또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장기 주차장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내년 하반기까지 도입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편의점 업계에서 무인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직원 없이 손님이 혼자 물건을 사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편의점 업계의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의 세븐일레븐 매장. 손님이 상품을 계산대에 올려놓습니다. 상품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기만 하면 계산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스캔이 끝난 후엔 손바닥을 센서에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까지 완료됩니다. 편의점 직원의 도움 없이 손님이 상품을 사고 결제까지 혼자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최근 편의점 업계에서는 무인 편의점이 화두입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10월 무인 편의점 1호점을 일반 소비자에게 개방했고 이마트24는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무인으로 운영하는 점포 4곳을 열었습니다. CU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이 스스로 상품 바코드를 스캔하고 구매 수량을 결정하면 결제까지 가능한 CU 바이셀프를 론칭해서 무인 편의점 실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GS25는 KT와 손을 잡고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부터 생체 인식을 통한 결제까지 가능한 미래형 점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달로 매장 무인화가 가능해진 데다 내년 최저임금이 16.7%나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 우려가 커지자 편의점 업계는 무인화 실험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자리가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올해 IPO 시장은 넷마블 게임즈와 ING 생명보험, 셀트리온 헬스케어, 스튜디오 드래곤 등 굵직한 기업들의 기업 공개로 활랑을 보였습니다. 내년엔 규모가 큰 대기업 계열사뿐 아니라 테슬라 상장 1호 기업 등 독특한 기업들의 IPO가 예정돼 있어 올해보다 더 활기를 띨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카페24가 내년 2월 국내 테슬라 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테슬라 요건 상장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사례에서 착안한 것으로 적자 기업이라도 핵심 역량과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카페24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쇼핑몰 운영에 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116만여 곳의 온라인 쇼핑몰이 카페24를 통해 개설됐으며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질수록 수익 모델도 커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국내 최초 테슬라 요건 상장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팝 스타인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내년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던 방시혁 프로듀서가 2005년 독립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355억 원, 영업이익 110억 원에 이어 올해는 2배가량 성장한 600억 원에서 700억 원대 매출과 2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모가 큰 대기업 계열사들도 내년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7조에서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현대오일뱅크가 내년 하반기 IPO를 준비하고 있고 예상 시총이 4조에서 5조 원인 SK루브리컨츠와 1조 원인 롯데정보통신도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IR 컨설팅 업체 IR큐더스에 따르면 엔지캠 생명과학, 알리코제약 등 올해 두각을 나타냈던 제약, 바이오 기업의 IPO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NH농협은행이 새 행장을 맞았습니다. 이대훈 전 농협상호금융대표가 그 주인공인데요. 32년간 농협은행에 몸담으며 초고속 승진을 이룬 그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농협금융지주는 어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대훈 전 농협상호금융대표를 차기 농협은행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1985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이래 32년간 농협에 몸담은 정통 농협맨입니다. 지역 농협지점장과 프로젝트 금융부장, 경기 서울 영업본부장을 연달아 지내며 일선 영업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영업통으로 손꼽힙니다. 이 내정자는 농협은행의 목표인 2020년 국내 3대 은행으로 도약하는데 막중한 임무를 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수익성 확보가 첫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농협은행은 작년 거액의 부실 채권을 털어내며 1,111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후 올 3분기 누적 5,16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올 한 해는 연간 목표치 5,700억 원을 넘어 약 6천억 원대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K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농협은행의 목표는 2020년까지 순이익 1조 원 달성입니다. 국내 은행 가운데 고객 수는 가장 많지만 수도권 영업 기반이 약하다는 점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 영업 강화라는 임무도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금융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뱅킹 본부를 디지털 금융 부문으로 확대하고 산하의 디지털 전략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전략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총괄 전략을 수립하고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도입 등의 업무를 총괄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본격 시동을 걸고 민영 실손보험료 인하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 8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이후 보험업계는 방향성과 취지에 공감한다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보험료 인하에 동참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당장 내년도 실손보험료를 동결하라고 업계에 주문했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험상품 가격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금융증권부 정훈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정부가 민영보험사의 보험료를 동결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보험개발원은 매년 연말 금융감독원에 실손보험 참조순 보험료율을 제출해서 보험료 조정 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받는데요. 올해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류시켰습니다. 참조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통계와 보험사의 상황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보험사들이 새 보험료를 정할 때 일종의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체 보유한 통계와 비교해서 보험료 수준을 정하는데요. 보험개발원은 이번에 내년 실손보험료를 10%포인트 정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보류시키며 사실상 동결을 주문한 겁니다. 보험사들은 내년 실손보험료에 올해 손해율을 반영할 수 없게 돼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참조순 보험료율이 세부적으로 조정 과정을 거치긴 해도 완전히 거절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묶어서 민영 실손보험료 인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보류 결정을 정부의 민영보험사 가격 개입의 신호탄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참조순 보험료율을 완전히 거절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금감원의 보류 결정은 직접적으로 보험료를 올리지 말고 동결하라는 의미보다는 보험료 조정을 미뤄달라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내년 본격 추진을 예고한 문재인 케어가 구체화될 때까지 일단 보험료를 조정하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것인데요. 문재인 케어는 민영 실손보험이 맞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서 건강보험이 이전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책임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은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 테니 그만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내년 상반기 중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할 계획인데요. 금융당국은 이때까지 보험료 조정을 하지 말라고 주문한 겁니다. 실손보험료를 구조적으로 낮추는 정부 정책이 진행되더라도 매년 현실을 반영한 보험료 조정은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데요. 내년 예정된 일을 가지고 벌써 묶어놓고 기다리라고 하니 업계는 앞으로 민영보험사의 가격 결정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할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네, 이번 정부는 이전 정부들에 비해서 이 보험료의 적절한 수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영향 때문인지 이 자동차 보험들도 올 하반기에 가격을 줄줄이 낮추지 않았습니까? 네, 자동차 보험료 인하 여력이 있다 없다 말은 많았는데 결국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하반기 들어서 보험료를 낮췄습니다. 결과적으로 손보사들은 매년 손해만 보던 자동차 보험에서 올해 사상 최대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 요구가 나올까 걱정입니다. 올해 자동차 보험 흑자 전환은 지난해부터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시행된 제도들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상반기 실적이 좋았던 덕분인데요. 하반기 들어서는 손해율이 슬슬 오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통상 손해율 77에서 78%를 적정 손해율로 보고 이보다 낮으면 흑자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상반기에는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DB손보 등 다수의 손보사가 적정 손해율보다 낮은 76%대를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80%를 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 보험료 인하 영향으로 손해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손보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벌써 내년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흑자를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손해율이 올라도 보험료 인상은커녕 정부에서 더 내리라고만 안 해도 다행이라는 건데요. 이래저래 업계에서는 정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데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고 이로 인해 내년 본격적인 실손보험료 인하 작업 때 당국과 업계의 갈등으로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보험료 인하 이슈와 관련해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고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련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상당수 암호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고 묻지마식 투기까지 기승을 부려 이런 비이성적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학교 등록금이나 범칙금 등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암호화폐 매매 계정으로 방만하게 활용돼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는 암호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 활용이 금지되고 본인 이미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특히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폐쇄 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총 부채 상환 비율을 계산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는 신DTI가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또 부동산 임대업 등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내년 3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 같은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배포했습니다. 당장 1월부터 시행되는 신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반영해 기존보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엄격하게 따집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 취급 때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인 RTI를 산출하는 등 개인 사업자 대출 적정성 심사를 강화합니다. R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자의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따지듯 임대업으로 돈을 벌어 이자를 낼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2달 만에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소비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설비 투자도 자동차 등 투자가 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5.6%나 껑충 뛰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2월 5.8% 증가한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설비 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늘면서 10.1% 늘어 올해 3월 13.4% 증가한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가 인상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기업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업 가능성에 노출된 근로자의 복리 후생 강화라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법인세율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이어 고용보험료까지 오를 경우 경영 여건이 더 악화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또 정부가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를 너무 쉽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통한 통상적인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만 인정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인정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한 대를 팔 때 삼성전자의 5배 수익을 올렸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3분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은 스마트폰 한 대당 151달러, 삼성은 31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오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해 모두 310명을 승진시켰습니다. 이번 임원 승진 규모는 올해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38명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초혼 신혼부부 115만 1000쌍 가운데 36.3%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없었습니다. 1년 전 조사에선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이들의 비율이 35.5%였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 비율이 0.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요 며칠 추위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한낮엔 5도로 오늘과 비교해 3도가량 높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정체하고 쌓이면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의 나쁨 단계, 그 밖에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호흡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은 흐리고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내일은 남해안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내일 새벽 사이 산발적으로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5도, 대전 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어 불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 9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점차 맑아지겠고요.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포근하겠습니다. 부산 11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고요. 새해가 시작되는 월요일에는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